행정 이념이라는 주제인데, 뭐 행정 이념은 달리 표현하면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행정 이념 하면 뭐 떠올라요? 공익, 정의, 자유, 평등,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행정 이념이죠. 능률성. 자, 그래서 142페이지 상단의 박스 좀 봅시다. 자, 행정 이념,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를 좀 분류해 보면 본질적인 행정 가치, 본질적에다 동그라미. 142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박스. 본질적인 행정 이념, 본질적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런 것,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 가치가 되는 이념들이 있죠? 그래서 줄 치세요. 정의, 공익, 복지, 형평, 자유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본질적인 행정 가치가 되고, 자, 본질적인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게 있죠? 도구적, 수단적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행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갖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있죠. 끝자락에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합리성, 투명성, 이런 것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142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는, 여러분, 1887년 우드로 윌슨 이래로 많은 행정학 이론들이 등장을 했죠? 각각의 행정학 이론에서 초점을 둔 행정 이념들이 서로 다르다는 걸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행정 이론을 쭉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 내용은 자동으로 다 풀리죠. 그래서 요것도 올해인가 어떤 시험 문제 한번 연결하는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봐두시고. 자, 이렇게 보시고 공공성은 그냥 넘기세요. 이건 안 보셔도 돼. 뭐 이념이라기보다는 행정의 기본적인 성격인데, 자, 144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행정 이념 하나하나씩 볼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행정 이념이 공익인데, 공익. 그럼 공익이 뭐예요? 대개 물어보면 공공의 이익이래. 같은 말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은 뭐냐? 공공의 이익이에요. 그만큼 공익이 뭔지가 어렵다는 얘기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남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듯이 뭐 이 교류 협력을 하는 게 공익인지, 아니면 새누리당 이쪽에서 얘기하는 북한 정권 타도가 공익인지, 이건 뭐 알 수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공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공익 이론이 중요합니다. 자, 공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크게 두 개의 이론이 나와요. 자, 형광펜 과정설이라는 게 있고, 1번. 자, 과정설이 있으면 반대적인 표현이 뭐예요? 실체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공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자, 이건 이렇게 좀 봅시다. 여러분, 이제 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 개인들이 모여서 일정한 집단을 형성을 해요. 뭐 여성 집단 또는 한의사 집단, 농민 집단. 그러면 이 개인이나 집단은 이 사회의 전체예요, 부분이에요? 부분이지, 부분. 그래서 부분적이고, 여성 집단이 이 사회 전체는 아니잖아. 한의사 집단이 이 사회 전체는 아니죠. 그래서 개인 집단은 이 사회의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들이고, 이들이 모여서 이 사회의 전체라고 볼 수 있는, 이걸 이제 공동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제 이 공동체는 이 사회의 전체적인 존재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공익이 뭐냐라고 공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공익은 주로 공익 반대편에 어떤 개념이 있죠? 사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사익과의 비교 속에서 이해를 하는데, 공익은 공공의 이익이다 또는 불특정 다수의
전체 이익이다. 이런 게 이제 공익에 대한 일반적 견해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 이거를 이제 공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공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공익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 뭐예요? 사익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사익은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이 사회의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이에요. 이걸 사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구도에서 자, 공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과정설이라는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실체설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자, 먼저 과정설은 여기에 초점을 둬서 사익에 초점을 둬서 공익을 이해하겠다는 거야. 자, 이 과정설은요,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추구하는 개별적인 이익들이 있죠. 또는 한의사들이 추구하는 이익, 농민들이 추구하는 이익, 이런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이익, 사익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실체가 존재하죠. 그죠? 하지만 공익은 뜬구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설은요, 이 사익에 초점을 둬서 눈에 보이는 구체적 실체가 존재하는 사익에 초점을 둬서 공익을 이해하는데, 이런 견해를 뭐라고 하냐면 근대 자유주의 사상 있죠? 그리고 근대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이익 추구의 기본적 단위가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고, 그리고 개인별로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익을 같이 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결성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면 이익 추구가 효과적이죠? 이거를 다원주의라 그래요. 이런 관점에서 공익을 이해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과정설은 먼저, 자, 사익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한 명 한 명 개인, 분명한 이 사회의 실체로 존재하죠. 한 명 한 명 개인, 만져지는 육체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눈에 보여요? 실체가 없지.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듯이 개인이 추구하는 또는 집단이 추구하는 이 개별적인 이익들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존재하는데, 공익,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익, 뜬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 사익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실체가 존재하는데, 공익은 실체가 없다라고 봐요. 공익의 실체를 부정합니다. 공익의 실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떠드는 공익이란 뭐냐? 공익의 독자적 실체는 없고, 우리가 떠드는 공익이란 뭐냐? 눈에 보이는 실체가 존재하는 사익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합하면 그 값이 뭐라는 거예요? 공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은 사익의 단순 합이고, 이걸 공리주의라 그래요. 공리주의.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뜻이 개별적인 사익들을 모은 전체 값이 바로 공익이라는. 다시, 공익은 독자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그럼 우리가 떠드는 공익은 사익의 단순 합이거나 아니면 사익들은 서로 싸우죠. 충돌하죠. 이때 예를 의사이익하고 한의사이익이 충돌하잖아요. 여러분 저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양의하고 한의가 구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의사가 진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엑스레이, 초음파 이런 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나 환자들에게 좋죠. 근데 한의사가 초음파나 엑스레이 기기 활용해서 진단한다 그러면 누가 들고 일어납니까? 양의사들이 들고 일어나요. 자기네 밥그릇 뺏어간다고. 자, 이렇게 사익들은 충돌하는데, 이때 공익은 뭐냐 이거야. 지죽 먹고 싸우라는 거야, 사익들이. 그러면 충돌하는 사익들이 타협조정안을 만들어 와요. 이게 바로 뭐다? 공익이라는 거예요. 지하철 파업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하철 노동자의 이익하고 지하철 공사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죠. 이때 공익은 뭐냐? 둘이 지식 먹고 싸우라는 거야. 지식 먹고 싸우다 보면 타협조정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공익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과정설을 왜 과정설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공익의 독자적 실체는 없고 그러면 공익은 뭐예요? 사익이 추구, 지금 전부 다 사익이잖아. 사익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공익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공익의 소극설이라고도 해요. 공익의 독자적 개념을 인정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사익들로부터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출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익관입니다. 이게 과정설이에요. 자, 정리하면 본문 동그라미 1번 과정설 먼저. 자, 개인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에 입각했다. 줄. 개인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에 입각했고 공익을 어떻게 해요? 방법론적 개체주의로 이해하는 거지. 자,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줄 끝부분.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공익의 실체를 부정합니다. 자, 그러면 공익이란 여기서 공익이란에다가 형광펜으로 네모. 자, 사익의 총합이거나 줄 바로 밑에 줄 사익 간의 타협, 집단,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자는 공리주의고 후자는 다원주의죠. 이익집단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네 번째 줄 화살표 다음부터 이러한 관점에서 공익은 존재해요?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 거지. 사익이 추구되는 과정, 제도적, 절차적 국면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봐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이러한 과정설의 공익관에서 공익결정 과정에 정부나 관료의 역할은 적극적일까? 소극적일까? 소극적이지. 왜냐? 공익은 기본적으로 사익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설에서 과정설에서 정부를 어떻게 보냐 하면 중립적 심판자로 봐요. 특히 다원주의에서 정부나 관료의 역할은 소극적이고, 즉 사회에서 결정된 공익을 정부는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집행할 뿐이야.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중립적 심판자. 이게 뭐냐면 마치 축구적 경기장의 심판 같은 존재. 여러분 축구 A팀하고 B팀이 서로 이기기 위해서 사익을 추구하죠. 그 과정에 심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적용하고 승리한 사람 손들어주는 역할만 하죠. 중립적 심판자라는 표현 자체가 능동적인 존재, 피동적인 존재,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로 자 동그라미 4번의 두 번째 줄 끝자락에 정부의 정책 결정은 점정적으로 이루어져요. 여기까지. 자, 동그라미 5번에 자 과정설을 주장하는 학자 홉스, 휴움, 벤담 줄치시고 홉스, 휴움, 근대 자유주의 사상가들이죠. 그리고 끝자락에 보시면 벤투리, 트루만, 이익집단론자들이에요. 슈버트, 소라우프 이런 사람들. 자, 오른쪽 페이지 이번에는 실체설을 갑시다. 실체설은 자 아까 과정설은 빨간색이죠. 얘는 독자적 실체였고 공익은 분명한 실체가 존재하는 사익들의 단순 합이거나 타협 조정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실체설은 노란색에 초점을 둬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분명한 실체로 존재하고 있지.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주의라고 해요. 자, 그렇듯이 자,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익, 그게 뭔지는 몰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의일 수도 있고 자연법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유지 발전일 수도 있고 천황폐하의 이익일 수도 있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저 높은 곳에 형이상학적으로 분명한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야. 사익의 단순합으로는 도저히 설명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자, 말 그대로 사익과 구별되는 공익의 독자적인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독자적 실체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뭔지는 몰라. 응? 실체가 있다는. 그래서 뭡니까? 실체설이에요. 얘는 소극설이 아니라 적극설이 되는 거지. 공익의 독자적 실체를 인정하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실체설의 견해에서 공익과 사익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공익과 사익 간의 충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 사익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이고 공익은 언제나 전체적인 이익이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이익인 공익이 실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둘 간의 충돌의 여지가 없지. 왜? 언제나 뭐를 우선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실체설이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나치즘, 파시즘, 이런 전체주의, 궁극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실제 전체주의의 도구로 쓰인 바가 있고. 자, 본문 오른쪽 페이지 정리합시다. 실체설 동그라미 1번 공동체주의적 공익관입니다. 공익을 방법적 개체주의가 아니라 뭐로 이해해요? 형이상학적 전체주의로 이해해요. 자,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공익이란 가운데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가운데쯤에 공익이란 네모해야죠. 아까도 했으니까. 공익이란 사익의 단순 집합이 아니라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이기는 달리 표현은 공익의 독자적 실체를 인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체설에서는 공익은 공익은 형성되는 거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되는 거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게 공익이라고 발견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공익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따라 정책 결정자들은 이제 객관적 실체에서 공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 그 다음 공익과 사익 간엔 갈등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왜? 언제나 뭐가 우선시 되니까? 공익이 우선시 되니까요. 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이들이 말하는 공익의 내용 이런 것들이 있죠. 자연법, 정의, 뭐 공동체의 기본적 가치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루이 14세인가 절대군주 시절에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용어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적 공익관이지. 짐이 바로 뭐예요? 국가야. 그러면 짐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인 거죠. 여러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내건 명분이 뭐예요? 대동아공영권 건설이지. 대동아공영권. 굉장히 멋진 말이죠. 대동아시아가 함께 번영하는 권역을 얼마나 멋진 말이야. 그런 명분하에 조선이 식민지가 되고 독립투사들이 억압받고 일본 내에서도 이 전체주의에 비판하는 체제 저항자들 막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꼭 보면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요 공익의 어떤 감시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게슈타포, 비밀경찰. 북한도 마찬가지지 뭐. 자, 동그라미 4번 줄 치세요. 공동체의 공익 발견 실현 과정에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국가나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왜? 국가 자체가 공동체고 정부는 공동체의 대변자가 되잖아요. 자, 동그라미 5번 실체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셋은 기억해 주세요. 루소 밑에다가는 공공선 이렇게 썼어요. 공공선. 루소 밑에다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루소. 루소 밑에다가는 공공선. 가로하시고 일반의지. 일반의지가 공익이라는 거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갖고 있는 일반의지, 제너럴 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리하면,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거든요? 이게 바로 이어지는 정의하고 관련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결국은 뭡니까? 너무 이쪽만 강조하다 보면, 뭐가 억압돼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사익이 억압되죠.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과정설에 치우치다 보면 이 사회의 공동체성이 파괴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인간을 한자로 인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고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 사람 사이라고 human beings.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필요한 거지. 근데 너무 어느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쪽만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자유주의적 견해만 강조하다 보면 이 공동체성이 파괴돼요. 그래서 모래알 같은 개인들의 단순 집합. 이런 모래알은 너무 어떻게 되고요? 흩어져 버리거든. 공동체가 형해화되고 또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이 되고. 우리나라 사회를 좀 보면 어떤 측면이 좀 강해요? 이쪽이 좀 강하죠. 왜냐하면 이제 역사 유산 자체가 왕조 시대를 겪었죠. 그 다음에 식민 지배를 겪었죠. 천황폐하. 응?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독재 체제 겪었잖아요. 그러다가 공동체성만. 여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애국가 있죠.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끝 다 보면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지. 마르고 닳도록. 근데 물론 이제 이 애국가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그 배경 자체가 이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곡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경향인데, 근데 저기 무슨 일단 A매치 대표팀 이렇게 축구 경기할 때 보면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그 A매치 경기다 보니까 애국가 연주하잖아요. 근데 쭉 자막으로 뭐 개인의 자유, 권리 뭐 이런 것들이 막 애국가 속에 있더라고. 자, 우리 앞서 봤던 게 이제 공익이론인데, 자,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 크게 두 가지. 과정설, 실체설. 이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뭐 공익이론의 연장이기도 한데, 공익의 내용이 바로 정의의 문제이기도 해요. 뭐 우리가 흔히 justice, 정의, 뭐 정의로운 사회. 자, 근데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는 정의라 그러고요. 우리 행정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평성이라 그래요. 자, 뜻이 중요합니다. 개념. 자, 먼저 사회적 형평성, 정의란 이런 뜻이에요. 사회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돼. 형광펜. 이걸 수평적 형평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자든 여자든 한 명 한 명이 고유한 인격체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당 하나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죠. 이거 대표적으로 뭡니까? 수평적 형평이지.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더 중요해. 사회적으로 다른 경우에는요, 같게 취급받으면 안 돼요.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다르게 취급받아야 돼. 요거를 형광펜 수직적 형평이라 그래요. 그럼 이마트가 있고 동네 슈퍼마켓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같은 입지야, 다른 입장이에요? 다른 위치야? 다른 위치죠. 이마트는 유통업계의 강자고 동네 슈퍼마켓은 유통업계의 약자고, 근데 이마트하고 동네 슈퍼마켓을 똑같이 취급하면 이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여학생, 자, 여자든 남자든 저도 투표권 하나, 이 친구도 투표권 하나, 그죠? 이거는 수평적 형평이지만 근력이나 체력은 누가 더 강자예요? 남자가 더 강자지. 그래서 팔씨름을 하는데 둘이 동일한 조건에서 팔씨름하면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불공정하지. 달리기를 한다. 그럼 근력의 힘이 남자가 더 좋다고. 근데 똑같은 선에 출발해가지고 달린다. 물론 이제 잘 달리는 여자도 있어. 예외적으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죠. 자, 그래서 사회적 형평은 수평적 형평, 수직적 형평 둘 다 내포하는 개념인데, 특히 초점을 두는 개념이 뭐냐면요, 수직적 형평이에요. 수직적 형평.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행정에서 나타나는 형평의 문제는 대부분 뭐? 수직적 형평의 문제야. 그래서 요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배분적 정의라 그래요. 여러분 그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보시면, 여러분 자,
형평이라는 게 수평적 형평 플러스 수직적 형평이죠. 자, 그러면 형평은, 특히 수직적 형평은 차별과 불평등을 인정해요, 부정해요? 인정해요. 근데 그 차별은 그 앞에 합리적인 차별이고, 불평등은 정당한 불평등이에요. 여러분, 장애인이 있고 비장애인이 있어요. 누가 더 사회적 약자입니까?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지. 그러면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어떻게 우대해주고 배려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수직적 형평이야. 아까 근력 차원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약자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팔씨름할 때, 손목을 잡고 한다든지, 두 손을 쓰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 주는 거지. 이게 수직적 형평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이 형평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론, 신행정론이죠. 자,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자, 수평적 형평하고 수직적 형평을 조금 더 심화로, 자, 먼저 수평적 형평은, 모든 인간은 존엄과 인격 측면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얘는 절대적 평등이죠. 수평적 형평은 절대적 평등 체크해 두시고, 자, 이 수평적 형평의 사례들 기억하세요. 한 사람에게 하나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거, 그리고 법률 앞에서의 평등. 여러분, 박근혜든 저든 법 앞에는 누구나가 평등하죠. 그 다음에 동일한 혜택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가, 수익자 부담 원칙 줄쳐두시고. 자, 예를 들어 제가 라면 가게 가서 라면 한 그릇을 먹었어요. 5,000원이에요. 그럼 제가 가서 먹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먹거나 얼마씩 내야 돼? 똑같은 혜택을 받았으면 똑같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지. 자, 반대로 수직적 형평은 다른 경우에 다르게 취급하는 건데, 두 번째 줄 끝부분, 줄침 부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 취급을 하는 건데, 자, 근데 이때 전제가 있어요. 차이 있는 취급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차별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우대해가지고 궁극적인 평등이 되도록.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얘는 상대적 평등에 해당합니다. 상대적 평등. 자, 사례들 기억하세요. 사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죠? 근데 강자인 부자로부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 재분배하죠? 여기. 그리고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구분, 이것도 체크해 두세요. 여러분, 그 자원은 유한하죠? 그러면, 자, 동해안에 있는 물고기, 고등어, 현재 세대가 다 잡아 먹어버리면 미래 세대는 고등어 못 먹죠? 그래서 이제 현재의 자원 이용 면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원 절약 같은 이런 걸 하는 거. 자, 하여간 수평적 형평, 수직적 형평 뜻 중요하고, 자, 나머지는 보시고 14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사회적 형평, 행정학에서는 형평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스티스죠. 정의. 자, 이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론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바로 롤즈예요. 롤즈. 이제 정의론의 대가가 롤즈라는 학자인데, 롤즈, 존 롤즈라는 사람이에요. 롤즈. 자,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이름이요. 소셜 저스티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사회 정의가 구현되기 위한 두 가지의 원리를 제시하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롤즈의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네 번째 줄. 자, 이론칙이 있고 이원칙이 있는데 이론칙의 의미가 뭐예요? 줄 치세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칙이에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칙. 그 다음 이 원칙은 이름이 뭐예요? 조정의 원리예요. 조정의 원리. 자, 이 조정의 원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줄쳐져 있는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가 있고
차별의 원리가 있어요. 자, 그럼 그림으로 좀 이해할게요. 그림으로. 자, 롤즈가 제시하는 정의의 제1원리.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칙이죠. 자,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칙 이런 거예요. 1원리야. 1이 중요하지. 사회생활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 자유 있죠. 뭐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이런 기본적 자유는요, 이 사회 구성은 누구에게나 일단 평등하게 부여돼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기본적 자유로부터 박탈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 사회 구성원들 누구에게나 기본적 자유는 일단 평등하게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자,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 자유를 갖고 치열하게 뭐예요? 경쟁을 해요. 왜? 이 사회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기본적 자유를 갖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자, 경쟁을 하다 보면 개인들마다 어떤 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차이에는 선천적인 차이가 있고 후천적인 차이가 있는데, 자, 선천적인 차이 이런 거예요. 기본적 자유를 갖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 개인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선천적인 차이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버지가 이건희야. 또는 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아버지를 쳐다봤더니 아버지가 가난뱅이야.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머리를 두들겨 봤더니 IQ가 200이야. 어떤 사람은 두들겨 봤더니 깡통 소리만 나. 자, 이런 게 대표적인 선천적인 차이죠. 또 후천적인 차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띵가띵가해. 자, 이러한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차이 때문에 뭐가 생겨나요?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이 되고 누구는 시험에 합격하고 누구는 시험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회에 각종 불평등이 생겨나요. 기본적 자유 평등 원칙 하에서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차이 때문에 뭐가 생겨나? 사회적 불평등이 생겨나는데,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그대로 방치하면 정의가 구현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기본적 자유 평등 원칙 하에서 나타난 이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 원리로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정의 원리예요. 조정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냐? 두 가지로 조정해줘야 돼요. 먼저 공정한 기회균등에 근거한 불평등이 되도록 조정이 돼야 돼. 우리 공정한 기회균등은 이런 건데,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보는데 학력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 이거는 기본적 자유 평등 원칙에 불과해요. 이건 공정한 기회균등이라고 보기 어려워. 예를 들어 대졸자 한 사람하고 국졸자, 그러니까 초졸자. 저는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자, 대졸자하고 국졸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어요. 둘 중에 한 사람 뽑는다 그러면 누가 합격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요? 대졸자가. 이거는 공정한 기회균등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럼 공정한 기회균등이란 뭐냐? 공무원 시험장에 도달하기 전까지 모든 조건은 똑같이 갖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 집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이런 거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오늘날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등교육 이수거든. 그래서 독일 같은 사회는 대학 교육까지가 다 뭐예요? 무상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아무나 다 대학 가는 건 아니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의 97%가 대학에 진학을 해요. 그리고 또 등록금은 엄청 비싸죠? 근데 독일은 진짜 대학 입학시험이 엄청 엄격해. 대신 이제 그 관문을 통과하면 국가가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해주는 거지. 대신 이제 자질이 안 되는, 사실 무조건 모두 다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도 있고 돈 낭비도 있고 정력 낭비도 있고 차라리 자기 적성이 기능이나 이런 쪽에 한다고 하면 마이스터 같은 데 가서 그쪽에 가서 그러면 시간 절약하고 일찍부터 소득 벌고 훨씬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게 공정한 기회균등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공정한 기회균등에 의해서 조정되는 불평등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이게 차별의 원칙이라는 건데 이게 중요해요. 차별의 원칙이라는 건데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맥시민 원칙이라 그래요. 자, 다시 영어인데 맥시마이즈 한다. 응? 동사야. 미니멈을 목적어. 그럼 번역을 어떻게 해요? 맥시마이즈 미니멈. 최소를 극대화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을 가장 많이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최소 극대화야 최대 극소화예요. 이거 목적어 동사 잘 기억하셔야 돼. 다시 이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을 가장 많이 배려하는 식으로 조정이 되는 불평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 뭐가 구현이 된다? 정의가 구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여간 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 동그라미, 본문 다시, 동그라미 1번. 이 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칙입니다. 이 원리는 조정의 원리인데, 조정의 원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고, 차별의 원칙이 있어요. 자, 그림 맨 밑에 보세요. 십자가 표시. 자, 롤즈는 그러면 이 원리들 간에 충돌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야. 응? 자, 롤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 이런 측은 뭐 이거 완전 자유주의 논리죠? 우파 논리죠? 이 원칙은 뭐의 논리예요? 이건 사회주의 좌파 논리죠? 그래서 이제 정의에 관한 우파와 좌파의 견해를 이제 절충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롤즈를. 근데 이제 원리들 간에 충돌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결하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원리 내에서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별의 원리가 충돌할 때는 기회균등을 우선시해요. 이 원리하고 이 원리가 충돌할 때는 이 원리를 우선시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십자가 박스 맨 밑에 충돌할 때는 이 원리가 이 원리에 우선하고 이 원리 내에서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별의 원리에 우선해요. 이런 건 문장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롤즈 정의론에 대한 평가. 자, 롤즈의 정의론은 첫 번째 줄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향하고 자,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인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좌파와 우파의 중도적인 입장. 자, 왼쪽 페이지 하단 가세요. 자, 이 롤즈는요, 148페이지 하단. 자, 자기가 제시한 이 두 가지 원리에 입각해서 사회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정의가 구현된다라고 굉장히 오만한 주장을 해요. 왜냐?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한 이래로 정의가 과연 무엇이냐 이게 고민거리였는데 롤즈가 지금 한 방에 해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제시한 정의의 원리가 정당화되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첫 번째 줄 원초적 상태 줄 치시고 무지의 베일 줄 치세요. 베일 오브 이그노런스. 자, 여러분, 무지의 베일이라는 게 뭐냐면 자, 무식함의 베일이야. 쉽게 말해서 자,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과 저 사이에 베일,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베일 너머에, 커튼 너머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무지의 베일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거든요.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당장 내일 모레 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이번 주 토요일 날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수십억 대 부자가 될 수도 있어. 저는 그럼 다음 주에 수업 안 오죠. 또는 불행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무지의 베일이거든요. 자, 이 무지의 베일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원초적 상태,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인간이 완전히 발가벗고 있는 상태. 아무것도. 자, 이런 예를 들게요. 제가 인간으로 태어나야 될 순서, 아직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야 될 순서인데, 이게 원초적 상태야. 저는 뭐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조건으로 태어날지 몰라요. 이때 무지의 베일이 극단적으로 가려져 있는 거지. 이때 롤즈가 저한테 와서 너 이제 인간으로 태어날 건데 너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서 진짜 부잣집에서 IQ 200에 얼굴은 배영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반대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IQ는 깡통으로 얼굴은 엉망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네가 태어나서 살 사회가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칙만 충족하는 사회가 좋겠느냐, 아니면 가장 못 사는 사람도 배려하는 사회가 좋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맥시민 원칙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라면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계약 조건으로 이거를 인정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줄 치세요. 두 번째 줄. 이러한 상황에서 줄 쳐요. 합리적 인간인 사회 구성원들은 줄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하게 돼요? 최소 극대화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이 제시한 정의 원칙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 규칙으로 정당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무지의 베일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이제 아까 장애인, 비장애인, 요즘에 이제 장애인들이요, 사회적 약자잖아. 근데 이제 장애인이 되는 케이스가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인, 교통사고 한번 잘못당하면 장애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많은 이제 시설물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점자 보도블록 같은 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장애인이 이용하는 거 별로 본 적 없죠? 이거를 효율성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이용하라고 보도블록 이런 거 점자 보도블록 다 만들어 놓고 이건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면서 에이, 이거 뭐하러 설치했어? 욕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게 설치되면 끄떡끄떡 하죠. 이게 바로 내가 지금은 비장애인이지만 나도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런 공감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조치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는 거지. 자, 정리하면, 자, 지금 이 행정이념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아까 공익이론 있죠? 과정설, 실체설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롤즈의 정의론, 그리고 아까 형평과 관련된 관념 있죠? 수평적용평, 수직적용평. 자, 이렇게 보시고 149페이지로 갑시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지엽적인 행정 이념들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의미 중심으로 보시면 돼. 자, 민주성 나오는데, 민주성은, 여러분, 자, 민주주의가 영어로 뭡니까? 앞으로 이거 자주 나올 건데, 민주주의가 영어로 데모라는 말하고 클라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왜, 어디서 했어요? 자, 이 데모는 뭐냐 하면, 민주주의가 데모크라시잖아. 이게 합성어라고, 데모가 무슨 뜻이냐면, 인민이에요, 인민. 인민. 야, 인민이라는 말 쓰면 잡히죠. 국민, 그래. 국민이라고 해도 돼. 근데 정확한 의미가 people이거든요. 그래서 인민의 의미인데, 자, 클래스가 중요한데, 클래스는 뭐냐 하면, 지배야, 지배. 지배. 자, 그럼 민주주의를 풀어서 표현하면, 민주주의는 누가 지배하는 시스템이에요? 국민이. 인민 전체가 지배하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앞으로 지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권력. 그래서 지배하고 항상 같이 가는 단어가 권력이에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국민 전체가 지배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권력은 소수의 왕이나 귀족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되고 국민 전체에게 분산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권력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요,
절대군 주제를 타파하면서 나온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면 rule of people인 거죠. rule of people. 그래서 149페이지 민주성 그 두 가지 차원 나오죠. 동그라미 1번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라는 대외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가 이제 흔히 민주주의다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있고 정부 바깥에 누가 있어요? 국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국민과의 관계에서 보는 민주주의예요. 대외적 민주성인데 rule of people. 자, 근데 이제 민주주의를 대내적인 측면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동그라미 2번 대내적 동그라미. 조직 내부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인데, 여러분 흔히 자, 정부 조직은 관료제 조직이죠. 계층제죠. 계층제는 뭐가 존재해요? 위계가 존재하고, 계층제는 계층제 상층부에 권력이 집중돼 있죠. 그런 다음에 명령 지시하는 상명하복하는 시스템이지. 계층제 자체는 민주적이에요, 비민주적이에요? 비민주적이에요. 그러면 조직 내부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층제 상층부에 집중돼 있던 권력을 분산시키고 부하들을 일방적으로 명령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명령 지시, 기계적 관리를 하기보다는 인간적 관리를 하는, 이게 바로 조직 내부적인 민주성이지. 뜻만 좀 알아주세요. 부하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그리고 분권화 줄, 인간주의적 관리 줄. 이게 바로 조직 내부적인 민주성이에요. 자, 한번 나머지는 보시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대외적인 민주성, 국민과의 관계인데, 이 대외적 민주성을 잘 표현한 게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죠.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이렇게. 그걸로 설명을 해놓은 거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151페이지 갑시다. 이번엔 능률성 갈게요. 능률은 영어로 efficiency 쉽습니다. 투입분의 산출. 그냥 외우시면 돼. 투입분의 산출. 151페이지요. 투입분의 산출. 그럼 능률을 높이는 방법은 분모인 투입을 낮추고 분자인 산출을 늘리면 되죠. 이게 이제 좁은 의미의 능률인데, 여러분 능률을 조금 넓은 의미로 효율성이라고도 해요. 효율성. 근데 영어로는 둘 다 efficiency야. 근데 의미적으로 효율성은 비용분의 효과예요. 비용분의 효과. 비용은 투입보다 넓은 개념이고 효과는 산출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냥 같이 동일시해서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능률성이 바로 효율성이야. efficiency.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가운데 있는 표가 중요해요. 기계적 능률하고 사회적 능률. 우리 이미 공부를 했는데, 자, 기계적 능률 표 안에 줄 치세요. 어떤 이론에서 강조된 능률성이죠? 과학적 관리론. 고전행정학. 그래서 전통적인 정치행정 이원론이나 과학적 관리론에서 중시된 능률인데, 이게 바로 좁은 의미로 투입과 산출을 계량적으로 측정해서 금전적으로 능률을 이해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기계적 능률을 두 번째 줄 끝자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차대조표적 능률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대차대조표는 회계학에서 대차대조표는 대변과 차변에 정확한 금액, 수치가 기재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반대되는 하살 표시하시고, 사회적 능률과 서로 반대되는 하살 표시. 자, 기계적 능률관을 비판하고 나온 건데, 사회적 능률 주장한 학자 이름 우리 했었죠, 이미. 디모. 자, 사회적 능률은 어디서 강조된 겁니까? 인간관계론. 그리고 디목은 통치기능설 이론가죠. 그래서 능률을 넓게 이해하는 거예요. 능률을 넓게 이해해가지고, 예를 들어 행정활동이라는 투입을 해가지고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했느냐, 또 조직 내 인간적 가치를 실현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맨 밑에 줄 민주적 능률인 거죠.
자, 기계중 능률, 사회중 능률 대비적으로 보시고, 자, 넘기세요. 이번엔 효과성. 자, 능률성이 영어로 efficiency라면 효과성은 영어로 effectiveness입니다. 자, 효과성의 뜻은 줄쳐요. 목표의 달성 정도. 자, 1960년대 발전행정론. 그리고 사전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면 효과적인 거고, 달성 못하면 비효과적인 거고. 그리고 시험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 목표 달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리고 수험 공부는 능률적으로 해야 될까요? 효과적으로 해야 될까요? 효과적으로 해야지. 이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야. 열난 능률적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수단과 방법을. 너무 효과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줄치세요. 효과성은 비용이나 투입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어요. 줄치시고. 근데 비용과 투입이 일정하다라고 보면 능률성이 바로 효과성이 돼버려요. 효과성이 능률성이 돼버려. 다시. 여러분, 아까 이제 능률을 넓은 의미로 보면 비용분의 효과잖아요. 그죠? 자, 효과성 개념 그 자체는, 효과성 개념 이 자체는 비용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런 점에서는 효과적이긴 한데,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는데, 아군이 90%가 죽었어. 승리하긴 했어. 효과적이긴 하지만 너무 비능률적이잖아요. 그래서 효과성 이 자체는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능률성하고 대립되는 측면이 있는데, 비용이 일정하다라고 보면 효과적인 게 뭐가 돼버려요? 능률적인 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효과성은 능률성하고 동일한 개념이 돼버립니다. 그 문장 동그라미 2번. 자, 여러분, 이게 이 칠판에 쓴 게 이게 능률성하고 효과성이죠. 근데 여러분, 능률성이든 효과성이든 뭐의 개념이에요? 비용과 효과의 크기 문제죠. 양의 문제죠. 그죠? 비용과 효과의 분배,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효과, 편익을 누가 향유하느냐, 정의의 문제는 고려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하고 충돌됩니까? 반대됩니까? 형평성하고 반대돼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4번의 얘기야. 능률성과 효과성 개념 속에는 비용과 산출의 총량만, 양의 문제지, 양의. 이것만 고려할 뿐 비용과 효과의 구체적인 구성, 달리 표현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 시장 실패할 때 바람직한 자원 배분의 양대 조건, 효율성하고 형평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자, 154페이지 가외성을 좀 먼저 보고 합리성으로 돌아올게요. 가외성. 자, 가외성. 영어로 리던던시라고 합니다. 리던던시. 자, 가외성. 란다우라는 학자가 주장했다. 란다우. 자, 가외성은 행정에서의 초과분, 잉여분을 말해요. 행정에서의 초과분, 잉여분. 자, 여러분, 가외성은 저거 생각하시면 돼.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 자동차는 타이어 네 짝만 있으면 굴러가는데 지장 없죠. 근데 여분으로 어떻게 해요? 스페어 타이어 하나를 더 싣고 다니죠. 이렇게 이제 행정활동에서의 초과분, 잉여분을 가외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외성은 동그라미 2번 뭐하고는 대칭돼요? 능률. 왜? 타이어 4짝만 사도 되는데 5짝 사야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근데 여러분, 이 가외성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필요하지. 필요한 중복이지. 돈 아끼겠다고 딸랑 4짝만 끌고 운전하다 타이어 펑크 나면 차가 못 움직이잖아요.
자, 근데 이 가외성은 언제 의미가 있냐면 줄쳐져 있는데 불확실성, 여기다 형광펜. 불확실한 상황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 어떤 자동차는 타이어가 절대 그런 타이어가 있어. 펑크가 나도 뭐 럼플렛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80km 정도 속도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탱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스페어 타이어를 싣고 가는 것 자체가 낭비죠. 다시. 이 가외성은 언제 의미가 있냐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미가 있어요. 타이어가 펑크 날지 안 날지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외성 장치가 갖춰져 있을 때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오류 발생을 줄여서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게 가외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4번에 가외성의 사례 좀 볼게요. 가외성의 사례. 자, 먼저 권력 분립. 여러분 국가 권력은 원래 하나였죠. 그거를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쪼갰죠. 그 다음에 양원제, 국회를 어떻게 해요? 상원, 하원 두 개로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법원의 삼신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 재판받는 거죠. 연방제도, 국가를 연방국가, 주도 국가죠. 2층으로 만드는 거죠. 자, 박스 안에 가외성의 내용인데 먼저 형광펜으로 이거는 영어로 좀 알아주세요.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오버래핑이 있고 두 번째 듀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자, 오버래핑은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줄 끝자락에 보시면 오버래핑, 중첩성, 여러 행정기관들이 요 표현 상호 의존성을 지니면서 여기다 줄 상호 의존성을 지니면서 어떤 하나의 기능을 공동관리하는 걸 말하는데 오버래핑.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위가 있고 장이 있죠. 둘이 밀접하게 상호 의존성을 지니면서 소화 기능에 관여하고 있죠. 요거를 오버래핑, 중첩성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중복성, 듀플리케이션은 여러 행정기관들이 자, 독자적인 상태에서 독자적인 상태. 독자적인 상태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그럼 자동차 이중 브레이크 장치. 여러분, 자, 발로 밟는 풋브레이크가 있고, 핸드 브레이크가 있죠?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수행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전이 현상 또는 동등잠재력이라 그러는데, 그럼 수술실에, 수술방에, 자, 조명이 있는데 주된 조명 장치가 있고 보조 조명 장치가 있어. 보조 조명 장치는 평소에는 작동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주된 조명 장치가 갑자기 정전해서 나가게 되면 잠재되어 있던 보조 조명 장치가 주된 조명 장치의 역할을 바톤 터치 받아서 동일한 역할을 하죠. 이거를 동등잠재력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중첩성, 중복성, 등전이 현상, 동등잠재력. 여러분, 그 공무원 돼가지고 휴가를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요? 아니, 내가 하던 업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일주일간 휴가를 가. 그럼 그 업무는 공백이 되죠. 네. 대리인을, 그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가요. 이것도 바로 어떤 장치예요? 가외성 장치인 거지.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바로 앞 페이지, 152페이지. 합리성을 볼 건데, 합리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행정 이념의 마지막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바로 이어서 뭘 볼 거냐 하면, 합리성 끝나고 뭘 볼 거냐 하면, 정책학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정책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합리성이야. 합리성이 모더니티의 중요한 특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정신세계는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는데, 이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합리라는 게 뭐예요? 이성에 합치하느냐의 문제죠. 부합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성의 세계는 어때요?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게 이성의 세계죠. 이렇게 이제 이성에 부합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뭐
지식을 추구하고 선택을 하는 이런 것도 이제 합리성이라 그러는데 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근대 합리성은 근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 합리성인데 이 합리성은요, 요 앞에 어떤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어떤 말이 생략이 돼 있냐면 인스트루멘탈 도구적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합리성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근대 합리성의 중요한 특징은 이 앞에 도구적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합리성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합리성은 항상 뭐의 문제냐 하면 목표와 수단의 문제야. 목표와 수단의 문제인데, 자, 여기 보세요. 근대 합리성은 목표와 수단의 관계인데, 여기서 목표는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 않아요. 그냥 목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예를 들어 그 목표가 유태인 학살일 수도 있고, 인류의 평화 증진일 수도 있고, 목표가 옳으냐 그르냐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과학적이고 계산적이고 실증적으로 요것들만 따져봤더니 목표 달성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베스트 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실증적이고 과학적이고 계산적인 측면에서, 즉 이성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선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이라 그래. 다시, 근대 합리성은 목표와 관련된 개념이 아닙니다. 목표는 뭐의 문제죠? 가치의 문제죠. 가치는 어떻게 해요? 주어진 것으로 보고 어떤 측면에서 전부 다 이거는 가치야 사실의 측면이야. 사실적인 측면에서 원베스트 웨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대 합리성 자체가 실증주의야. 다시, 합리주의라는 말 자체를 달리 표현하면 실증주의고, 이거는 가치사실 이원론에 근거해서 뭐와 관련된 개념이야? 주어진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문제라고. 자, 그러면요, 실증적이고 과학적이고 계산적인 측면에서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은 오직 하나죠. 그러면 이 하나의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전지전능해야 돼. 그래서 근대 합리성 자체가 바로 인간의 인지 능력에 무한한 가능성의 근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모더니즘 자체가 그런다 그랬죠? 자, 쉬운 예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인간이 하는 선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이 뭐 직업 선택 또는 배우자 선택 이런 게 중요한 선택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자, 고대 그리스 신화에 인간은 원래 남녀가 한 몸이었대요. 근데 신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딱 쪼개진 거야. 그러면 저를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저의 잃어버린 반쪽은 오직 하나죠. 그럼 어떤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인간의 인지 능력이 전지전능해야 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에, 저를 기준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란 여자에 대한 정보를 100%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여자하고 살았을 때 좋은 점, 나쁜 점, 저 여자하고 살았을 때 좋은 점, 나쁜 점,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측면에서? 실증적이고 과학적이고 계산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자,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이게 중요해. 근대 합리성은 목표와 관련된 개념이 아닙니다. 목표는 뭐예요? 주어져 있더라고 보고 실증적, 과학적, 객관적 측면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는. 그래서 본문 보시면 두 번째 줄 합리성의 개념은 두 번째 줄 수단의 목적에 대한 합리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저거 잠깐 했잖아. 그 표현 나왔죠.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사회학적 제도주의 할 때
제도 채택은 능률성의 논리, 목적 수단의 합리성 논리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 나왔잖아요. 목적 수단의 합리성, 능률성의 논리가 아니라 사용문화적 정당성의 논리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하여간 근대 합리성은 인간이 의사결정자가 이 선택을 하는 의사결정자가 어떤 존재라고 가정을 한다고요? 전지전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학자들이요, 합리성의 유형을 많이 구분을 하는데,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이먼이에요. 사이먼, 요건 좀 잘 알아두셔야 돼. 실질적 합리성, 실질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절차적 합리성, 절차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서로 반대되는 화살표시 하시고,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사이먼이 말하는 실질적 합리성이, 자, 첫 번째 줄, 주어진 목표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수단이 선택되느냐의 문제예요. 줄 쳐두세요. 주어진 목표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수단이 선택되느냐의 문제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줄, 이게 바로 뭡니까? 화살표. 의사결정자가 어떤 존재라고 가정을 해? 전지전능하다고 보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이라는 게 substantial.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적합한 수단의 선택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요거를, 자, 내용적 합리성이라 그래요. 내용적에다 동그라미. 자, 왜 내용적일까?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뭐로 판단해요? 선택된 수단의 내용으로 판단해요. 선택된 수단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원베스트웨이인지로 판단하는 거지. 또는 다른 말로 내용적 동그라미 했죠. 완전한 합리성, 완전한 에다 동그라미. 인간의 인지 능력이 어때야 돼요? 완전해야 이런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지. 자, 하지만 현실에서 인간은 인지 능력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죠. 아니 뭐 이런 합리성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현실에서 인간은 의사결정할 때 뭐가 많이 들어요? 시간, 노력, 비용 이런 게 든다고. 이걸 이제 사이먼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한된 합리성이라 그래요.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추구되는 합리성은 실질적 합리성이 아니라 절차적 합리성이라 그래요. 자, 절차적 합리성의 뜻은 말 그대로 절차로 합리성을 판단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주세요. 어떤 행위가 의식적인 사유 과정의 산물이거나 인지력과 결부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유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선택을 하면 합리적으로 보자는 거야. 자, 쉬운 예로, 자, 결혼을 해야 된다고 길 가는 여자 아무나 붙잡고 I love you, 내 알을 낳아도. 이거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이건 비합리적이죠. 그렇다고 완전한 합리성을 추구하려고 했더니 시간과 노력,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을 동원해요. 그래서 소개팅을 최대한 받아. 이래서 10명을 받아서 그 나름대로 10명을 만나봐서 그 중에 비교해가지고 하면 내용적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은 아니지만 선택이 어떻게 됐어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유 과정,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죠?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 치시면 두 번째 줄 화살표, 얘는 선택의 결과, 내용으로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판단해요? 선택의 과정과 절차로 합리성을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현실의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추구된다. 자, 나머지 합리성 학자들이 구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건 심할 수업 시간에 또 볼 거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사이먼 거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합리성을 봤고요. 자, 이런 토대하에 이제 정책학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한두 번 공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정책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합리 모형이야. 합리 모형. 자,